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 네, 안녕하세요. 에피소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1일 과학의 날인데요. 오늘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과학의 날을 알차게 보내시게 될 겁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분의 과학자와 함께 합니다. 그야말로 역사적인 만남인데요. 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한국 최고의 생물학자이자 또 동물 생태학자이신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요즘 펭수로 더 바빠지신 그야말로 인기 상종가를 구가하고 계신 떠오르는 동물 행동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원영 극지연구소 연구원님입니다. 네, 에피소드에는 두 번째 출연이세요. 그렇죠? 네. 네, 라이브는 처음이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두 분과 또 함께하기 위해서 KBS가 자랑하는 또 한 분의 기자가 출동을 했습니다. 보도국의 김학재 기자인데요. 김학재 기자는 남극 그리고 북극에 가본 몇 안 되는 기자 중에 한 명입니다. 진짜 부러워요. 와. 예. 네. 방금 소개받은 KBS 김학재 기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남극과 북극을 가본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패널로 이제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예. 정말로 평소에 이렇게 존경에 맞지 않았던 이 두 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로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께서는요, 같이 동물학을 하고 계시지만 약간 좀 분야는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인연이 좀 있으신가요? 어떻게 사제지간이신지 어떠신지? 예, 사제 지간이긴 한데요. 한쪽은 할아버지고요. 한쪽은 손자입니다. 아, 진짜예요? 제가 지도 교수님의 뭐 일종의 지도 교수였기 아, 예. 때문에 네, 갑자기 그 얘기하고 나니까 정말 늙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도 교수님의 지도 교수. 그리고 네. 제가 박사 학위 논문을 받을 때 그 심사위원이셨어요. 근데 두 분은 이렇게 또 한 자리에서 강연이나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오늘이 처음이시라고. 네, 처음입니다. 그렇죠. 네. 네. 저는 뭐 이원영 박사님 책에 추천사는 열심히 썼습니다. 이렇게 같이 방송하는 거 오늘 처음입니다. 이원 박사님이 아무튼 이렇게 높으신 할아버지 뻘 되는 이렇게 그 교수님과 같이 하니까 좀 불편하실 것 아니, 같은데. 되게 긴장하고 계세요. 네, 저번에 뵀을 때는 안 그러셨거든요. 네. 너무 오늘은 영광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저희도 긴장 많이 하고 있어요. 김학재 기자랑 저도 사실 방송 경력이 꽤 오래되긴 했지만 저희들도 유튜브 라이브는 생전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이번 주가 보면은 오늘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 21일 과학의 날. 그리고 내일은 지구의 날이에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고 이제 4월 24일은 또 실험동물의 날, 세계 실험동물의 날이고요. 25일은 세계 무슨 날이죠, 펭귄의 박사님? 네, 세계 펭귄의 날. 네, 네. 월드 펭귄데이. 네, 그래서 정말 그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주가 굉장히 특별하고도 바쁜 한 주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게다가 또 이번 과학의 날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맞은 그런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시대에 과학자들이 부르는 Let It Be입니다. Let It Be, 비틀즈의 노래 Let It Be 맞죠? 네. 네. 자, 레디비라고 하면은 그게 우리말로 하면 편하게 어떤 뜻이 될까요? 그냥 김은 선생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오셨는데요. 김은 소설가 김은 선생님요? 소설가 김은 선생님이 원고지 2장에다가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저한테 최 교수가 저 신문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 잘 들었는데 말하자면 비틀즈의 Let It Be라는 거 아니야? 아, 예. 근데 그거 우리말로 하면 냅둬. 아, 예. 냅둬. 냅둬래요. 냅둬. 예. 그러니까 그게 자연을 너무 들쑤시고 가서 괴롭히고 뭐 이러다가 이런 일들이 다 벌어졌으니까 예. 자연을 그대로 둬라. 비틀즈의 Let It Be 가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예, 예. Mother Mary comes to me. 근데 예. 그 Mary를 Nature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예. Mother Nature comes to me. 예. 그래서 저한테 Let It Be 그냥 놔둬달라라고 얘기한다. 상당히 함축적인 의미를 네. 갖고 있는 아주 주제 같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아니 저 그 주제를 딱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사실은 그 사전에 이제 합의를 좀 했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 그랬더니
최 교수님께서 이제 제안을 해주시기를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겠지만 최근에 발신되는 메시지를 모아서 얘기를 해보면 과학자들이 부르는 Let it be가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과학자 두 분이 부르는 Let it be라고 했는데 이원영 박사님도 바로 그냥 동감을 너무 좋다 이렇게. 네. 네. 저도 남극이랑 북극을 오가면서 항상 느끼는 점이 좀 내비둬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최근에는 남극이나 북극도 관광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냅둬 이렇게 이렇게 좀 그런 말을 하고 싶었고요. 그런 거에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네, 아직도 기억나요. 사실 에피소드 초반에 이원영 박사님과 인터뷰했던 그 편이 있어요. 저희 에피소드에. 근데 거기 보면은 관광객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절대 펭귄 가까이 가서 사진 찍고 귀찮게 하지 말라. 그거 당부하신다고 그러셨었거든요. 기억나세요? 그 네. 레빗비죠. 예,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음악 주세요. 부르게. 저도 차마 제가 그거 못하고 있었는데 두 분, 네, 이따 기회를 드릴 거예요. 농담이고요. 네, 일단 레리비 네. 부를 기회를 실제로. 어머, 지금 진짜 진짜 나와. 음악이 준비가 돼서 네. 나오는고요. 아니고요. 네. 아껴주세요. 네, 저희가 부제도 있습니다. 오늘의 부제가 뭐냐면은 이제 열대에서 한대까지라는 부제가 또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최재청 교수님은 개미 박사로도 알려져 계시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대지방 연구를 하신 동물 생태학자, 생물학자 가운데 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또 펭귄 박사로 알려지신 이원영 박사님은 극지방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지난 겨울에도 이제 남극에 다녀오셨죠. 네, 지난 1월까지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있었습니다. 네. 올해 남극은 그때 여름. 네, 네. 지금 한국과는 반대죠. 그렇죠. 남극은 남반구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남극의 여름 올 여름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올 여름은 정말 더웠어요. 덥고 습했습니다. 남극에서 더웠다고 하면은 어떤 느낌일까? 네, 일반적으로 남극을 추운 사막이라고 부르거든요. Cold Desert 이렇게 부르는데 지난 여름에는 제가 남극에서 나올 때 영상 10도였거든요. 와. 그리고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판초 우이라고 하죠. 그런 걸 입고 다니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저희들끼리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다음에 갈 때는 우산 들고 가야겠다 뭐 그랬어요. 굉장히 특별한 진짜 이상 기후가 맞았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심해서 진짜 많이 녹았어요. 네, 화면으로도 방금 나갔지만. 그렇죠. 아르헨티나 기지에서는 23도까지 기록됐다는 뉴스까지 들었어요. 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반바지에 반팔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아니 저 외국 친구들 같으면 당장 그러죠. 네. 네. 그러면 그게 지구 온난화가 이제 남극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이제 증거가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쵸. 펭귄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가봤을 때도 엄청나게 많은 펭귄들의 군락지가 있어서 제가 그때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수천 마리가 같이 있는데 그 배설물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인상적인 기억이 나긴 났는데 붉은 배설물.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는 그 펭귄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 먹고 나름대로 생활을 할까? 그게 참 신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거기에 온도가 높아지면 펭귄들의 어떤 서식지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네.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 펭귄이 당장 서식하는 그 바다 해빙이 사라지는 것도 문제지만 펭귄이 먹이로 하는 크릴이나 물고기가 점점 줄어든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크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갑각류, 네. 새우랑 비슷하게 생긴 건데 얘네들이 사는 그 보금자리가 바로 그 바다가 얼고 나서 생기는 그 해빙 아랫부분이거든요. 보통 바다 얼음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냥 차갑고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 얼음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서요. 이렇게 빛이 투과가 돼요. 그러니까 그 아랫부분에는 많은 식물 플랑크톤들이 모여가지고 광합성도 하고 그 나름의 생태계를 또 꾸리는 거죠. 네. 근데 그 식물 플랑크톤이 있으면 또 그걸 잡아먹으러 몰려드는 동물 플랑크톤, 그리고 동물 플랑크톤 중에서도 가장 크기가 큰 크릴이 그 밑에 잔뜩 모여 있는데 펭귄이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그 크릴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거기 사람이 또 기여하고 있잖아요. 요즘 네. 크릴이 몸에 좋다고 아, 그걸 또 가서 다 잡아다가. 건져가지고 예. 지금 그렇죠. 네. 저 오일. 병에다 넣고 크릴 오일 해서 팔잖아요. 예, 예. 뭐 굉장히 인기가
좋다 예. 그러더라고요. 어제 마트 가니까 잔뜩 또 쌓여 있더라고요. 그게 펭귄 고래들이 먹어야 되는 건데 그걸 또 우리가 펭귄 빼- 고래의 먹이를 빼앗아 먹는 네. 거.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건강을 위해서 펭귄의 가장 좋았다고. 큰 경쟁자는 사실 인간이에요. 그렇죠. 아 진짜요. 펭귄의 가장 큰 경쟁자가 사실 인간이다. 저는 그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5일이 월드 펭귄데이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왜 펭귄데이를 만들었을까가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지구 온난화를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생태 피해 동물이 펭귄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상 기후로 인해서 2017년 남극에 4만 마리에 달하는 아델리 펭귄 무리에서 태어난 새끼 펭귄 중에서 살아남은 펭귄이 몇 마리였을까요? 없었습니다. 두 마리. 아, 두 마리. 네, 없었다. 두 마리 있었군요. 네, 네. 두 마리 저는 겨우 되게 살았나 보네. 충격이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커다란 빙산이 얘네들이 다니는 길을 막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온난화의 문제가 해빙이 점점 사라지는 것도 문제지만 갑작스런 이상 기후 때문에 그 기존에 없었던 빙산이 갑자기 떨어져 나오면서 펭귄들이 가는 길을 그냥 확 가로막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네. 못 가는 거예요? 예, 못 가는 거예요.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갈 수-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돌아가는 길이 수십 킬로미터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죠. 근데 이원영 박사님은 한대에서 연구를 하시잖아요. 예. 저는 열대에서 연구를 하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온대고, 둘이 이제 양쪽 끝에서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온대에는 이제 계절 변화라는 게 이렇게 또렷이 있는데, 한대에는 마치 계절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예. 한대에도 분명히 변화가 있죠. 근데 열대는 진짜 없냐? 열대의 변화, 열대에도 계절이 있어요. 아, 사람들이 예. 몰라서 그렇지. 예. 열대에는 보통 건기, 기본적으로 우기. 건기, 우기 네. 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건기, 우기의 이 균형이 완전히 예. 깨졌어요.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언제 비가 오고 뭐 이런 걸 잘 아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연구 계획도 하고 뭐 이런데 지금 그게 다 틀려지고 있어요. 그건 뭐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좀 불편한 거면 그건 뭐 참을 수 있는데 그게 동물들, 식물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니까요. 정말 너무너무 살기 힘든 세상이 돼가는 거죠. 어떤 균형이 깨져서 발생된 아까 전에 맞습니다. 겨울 또 남극에서는 그렇게 이상 고온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는 것처럼 또 한 열대에서는 또 그런 열대에서. 문제도 네. 있고 그렇군요. 네. 아. 근데 우리는 사실 온대에 있고 약간 지금 열대로부터도 한대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전에 듣거나 아니면 뭐 TV 방송이랑 언론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가보지 않는 이상 느끼지 못하는데 그것이 비단 인간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곳에 사는 아까 펭귄 같은 동물들한테는 더더욱 큰 위협으로 현지에서는 다가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가 잠깐 댓글들이 하도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댓글 창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두 분이 노래 부르시는 걸 기대하겠다는 어떻게 아, 이거 진짜? 막 괜히 이러면서 막 농담을. 그런 것도 있고 크릴 오일 그만 먹어야겠네요.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뭐 노래 이따가 불러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해 보시는 걸로 하고 저희가 아까 이제 코로나19라는 어떻게 보면 계기가 있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요즘 또 최재천 교수님은 이제 코로나19 화학 백신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저는 교수님께 네. 코로나19의 화학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게 어떤 점일까도 궁금했습니다. 우선 전제를요. 제가 화학 백신을 부정하겠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예. 이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계속 노력해야 되고요. 백신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치료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백신을 만들어 온 역사를 되돌려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해마다 맞고 있는 독감 백신 1940년대에 시작했어요. 근데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애를 써가지고 지금 한 60-70%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맞았다고 절대 독감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한 효율이 60-70%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데까지 한 7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들 너무 지나치게 기대들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마치 금년 말이면 뭐 예. 내년 초면 나올 백신이 나올 것처럼. 아니죠. 만들어질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근데 만들어지는 것도 대개 한 3년 걸린다고 보면 좋아요. 근데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그걸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테스트 할 때쯤 되면 제가 이렇게 험담을 해서 죄송한데 바이러스가 대충 많이 죽어요. 바이러스. 사람들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죽어요. 테스트할 상황이 이제 대충 지나가요. 어. 그래서 우리가 사르스나 메르스도 백신이 안 만들어진 건 처음에 막 당할 때는 백신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좀 지나니까 만들 필요가 별로 없어졌고요. 만들어도 경제성이 안 되니까 하던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화학 백신을 기다리고 있다 보면 계속 우리가 뒷북을 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백신을 이제 생각해 본 게 행동 백신과 생태 백신이라는 이제 제가 말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열심히 했잖아요. 이게 행동 백신이에요. 바이러스는 지가 혼자서 빠져나와 가지고 걸어서 다음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다음 사람한테 가까이 접근해서 바이러스가 건너갈 수 있게 해줘야만 건너가는 거니까 예. 그건 못하게만 하면 예. 바이러스는 아무 힘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의 속성만 빨리 파악하고 예. 그거에 맞게끔 행동 예. 변화만 일으켜주면 예. 사실은 행동 상당 백신. 부분 우리가 예. 이걸 막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백신은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 예. 자연 속에 멀쩡히 잘 살던 백신이 우리한테 옮겨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근원적인 건 생태 백신, 생태계를 그대로 let it be 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백신이 행동 백신, 생태 백신일 거다. 예. 아주 확실한 백신은 예. 화학 백신이겠지만 예. 그러면 이제 지금 행동 백신도 말씀하시고 정부에서도 이제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해서 이제 2주만 더 참자, 2주만 더 참자 하는데 사실 이제 사람들이 그게 이제 약간 네. 인내심에 한계가 있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정말로 만약에 2주 정도에 완전히 올스톱으로 그 바이러스들이 옮기지 않게만 딱 어느 정도 그 기간을 확실하게 두면 네. 그 이후에는 정말로 이런 행동 백신을 통해서 그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까요? 이 얘기 잘못하면 이제 욕먹기 딱 십상인데요. 우리 과학자들은 가끔 예. 이제 이원영 박사나 저나 한대 열대 가서 실제로 실험을 하죠. 예. 관찰하고 하는데 못 갈 때는 예. 그 안락의자 생각 실험이라는 걸 하거든요. 영어로 이제 armchair thought experiment라고 부르는데 안락의자 생각. 안락의자에 앉아가지고 예.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뭐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죠. 아, 머릿속에서. 상상처럼. 예. 근데 만화 보는 느낌이네요. 딱 이게 뭐냐면 예.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어느 정도 파악해 보니까 딱 2주일 걸리잖아요. 예. 대충. 예. 그런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가 영원히 집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면 다 미치는데 딱 2주만 예. 세계를 그냥 멈추자. 예. 이 세계가 합의를 보고 예. 절대 집에서 안 나오고 예.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각국의 정부들이 예. 사회가 돌아갈 수 있게끔 그것만 유지한다. 2주 딱 지나면 예. 감염된 분들 다 파악됐고요. 예. 그분들만 치료하면 땡 예. 끝나는 거죠. 아. 실제로는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죠. 그걸 안 지키는 사람들, 예. 그렇게 안 하고 싶은 나라들,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만 뭐 유엔이든 뭐 누구든 어떤 국제 합의를 이루어서 2주만 정확하게 모두가 지켜주면, 사회적 거리를 지켜주면 예. 바이러스 다음으로 못 건너가요. 그럼 그냥 그걸로 깔끔하게 끝나는 겁니다. 아.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잘못하면 저렇게 단순한 사람이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실제로 욕을 먹고 있는데 아, 그쵸. 가능한 얘기다 이거죠. 예. 그거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렇게만 차단을 하면 확실하게 조금만 노력하면 그런 식으로 가능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하나 또 궁금한 게요. 생태 백신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레디빛 그냥 자연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가 이런 식의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을 필요조차도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근데 중국에서도 이제 처음에 뭐 박쥐를 잡아먹는다든지 뭐 이상한 그 야생동물들을 잡아먹어서 이런 게 파생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잡아먹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간이 이렇게 야생동물과의 어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접촉이나 이런 것들을 영원히 이렇게 근절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사람들은 또 야생동물을 좋아하고 또 뭐 뭔가 서로 뭔가 교감을 갖고 싶어하는. 세상에 어디 뭐 100%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안 하자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주변에 바이러스 많아요. 근데 이런 바이러스들이 우리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사는 거고요. 어쩌다가 한번 궁합이 기가 막히게 잘 맞는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큰일이 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야생동물 몸에 붙어서 살던 아이들을 저희가 일반인들이 박쥐를 만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박쥐가 밤에 일부러 우리 바이러스 저놈들한테 좀 주자 그리고 일부러 오지 않는 한 근데 우리가 정글로 길을 내 가지고 숲속으로 길을 내서 박쥐 동굴 가까이 자꾸 접근해 갖고 건드리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이게 박쥐가 직접 옮겨주는 게 아니라 대개 중간 숙주를 숙주가. 거치잖아요. 사양 고양이, 뭐 낙타, 이번엔 천산갑 뭐 이런 식으로 알려지지 않은 여러 동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동물들을 우리가 자꾸 잡고 그걸 먹고 거기서 뭐 한약재를 쓰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걔네들이 그냥 우리한테 악의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바이러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한번 바라본다고 네, 한번 바이러스 생각해봤어요. 입장에서. 내가 바이러스인데 누구한테 갈까? 아무 생각 없이 뛰어도 걸릴 놈이 인간 아니면 가축이에요. 지금 77억 마리가 살거든요. 지구에.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간이 말이 77억 마리가 누구 바글거리고 있지. 걔네들이 기르는 소, 돼지, 닭. 이게 지금 제일 동물 중에 제일 많은 동물이거든요. 그렇죠. 예. 물론 이현영 박사님은 가끔 그 어마어마한 펭귄을 보셨지만 지구 전체로 놓고 보면 인간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인간이 기르니까 인간이 기르는 가축들이 가축이 압도적으로 많고 얘네들은 또 바이러스 입장에서 너무너무 좋은 게 이것들은 꼭 모여 있거든요. 바글바글. 그러니까 그냥 뛰어도 걔네들한테 갈 가능성이 제일 높고 만약에 바이러스가 계획이 있다면 송광호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는 계획이 있나 보다. 계획이 있다면 계획이 제가 만약 바이러스 기획자라면 1등은 인간 공략하자. 그게 최고로 좋은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앞으로 끊임없이 올 거예요. 계속 올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다 보면 몇 년에 한 번씩 정말 이상한 독한 놈을 만나면 우리가 또 이런 거 겪을 거고 또 겪을 거고 그게 안타까운 거죠. 저는 아까 그 알라그자 생각 실험이라는 거 그거 너무 막 상상해 가면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적이 거의 한 번도 없던 것 같은데 이 박사님은 알라그자 생각 실험 하세요? 코로나19 이 시기에 예, 물론이죠. 주로 요즘 어떤 생각하시고 어떤 깨달음 느낌들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저는 원래 이제 필드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시즌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못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여름에도 원래 북극에 가서 현장 실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북극에 있는 국가들이 지금 못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럼 과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북극에 있는 동물들은 과연 지금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상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런 온난화와 관련해서도 그런 바이러스의 확산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극지방에서는 아까 해빙 얘기도 잠깐 드렸지만 해빙이 사라지면서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리고 인간이 갈 수 있는 곳도 늘어났지만 다른 대형 포유류들, 뭐 물범이나 고래가 갈 수 있는 곳도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만 주요 숙주가 아니라 그런 물범이나 다른 그런 대형 포유류들도 되게 중요한 숙주가 돼서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앞으로 이 동물들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또 궁금했어요.
그 동토가 얼었는데 그게 녹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었던 네. 그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바이러스나 이제 네. 균 같은 것들이 또 창궐하면은 그게 인류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네. 있는 걸로. 제가 그 북극 다산과학계지 갔을 때도 그 벽에 경고문이 하나 붙었었어요. 그러니까 술록 탄저균이 지금 발생해서 술록이 대규모로 뭐 폐사한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술록 가까이 가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술록이 탄저균에 감염이 돼서 뭐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러시아에서 죽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얼음에 갇혀 있다가 최근에 계속해서 동토층이 드러나고 막 심지어는 거기서 막 계곡이 생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탄저균이 다시 깨어난 거죠. 아, 그래서 진짜 거기서 무서워. 다시 탄저균에 감염된 술록들이 또 떼죽음 당하고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어떤 뭐 영양들이 대규모로 사라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점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에는 그런 극지방에 나가실 때 네. 더 예전에 비해서 대비를 철저히 하세요? 아, 그렇죠. 그런 걸 조심해야죠. 특히나 저희처럼 그 야생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가능한 사람들은 펭귄한테 싸대기 맞으시잖아요. 연구하시다가 그때 에피소드 보시면 나와요. 펭귄 싸대기.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펭귄의 이 날개로 되게 아프다고 멍드셨다고. 그래서 좀 조심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뭐 뭔가가 전파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남극에서 이제 경험을 이제 얘기를 사람들한테 뭐가 제일 신기했어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남극 세종기지에서 한 달 동안 체류를 하는 동안에 그때 이제 그 사과를 네. 이제 숙소 책상 밑에다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밤에 배고플 때 먹으려고 이제 거기다 놔뒀었는데 그걸 까맣게 잊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이제 귀국을 할 때 열어봤는데 사과가 안 썩은 거예요. 그대로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남극은 야 이렇게 바이러스나 세균에서 약간 좀 청정한 지역이냐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서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세균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양영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숨겨져 있는 미지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이게 또 온난화를 통해서 이렇게 또 발현이 되고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깨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극지로 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묻혀서 이걸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그런 사람이 가능성이 점점 점점 사람이 또 이제 다 높아지죠. 실어 나르는 거군요. 예, 바이러스를. 사람이 또 실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뭐 갈매기 같은 예. 동물들이 실어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동물들의 지금 세력권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극이 점점 따뜻해지니까 원래는 그 정도로 남쪽에 사는 애들이 아닌데 원래는 한 칠레나 아프리카 남단에 살던 녀석들인데 최근에는 남극 반도에서 발견이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부터 그 바이러스나 세균들을 이제 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동물원 하겠다고 그 펭귄을 아예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잡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직접적으로 네. 뭐 데리고 오는. 그럴 수도 있고요. 좋은 저 뉴스 하나는요. 제 제자가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예. 최근에 저 논문 나왔어요. 그리고 보내준 논문이 네. 그린란드에서 그러니까 아, 제 극지방에서 이렇게 이제 새로 그 바이러스건 세균들이 이제 막 얼음이 녹으니까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또 처리해주는 미생물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 논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연에는 또 누가 있으면 그걸 또 이렇게 그 중화시키는 또 아이들이 있긴 있죠. 근데 예.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요게 자연의 속도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너무 자연의 빠르죠. 속도대로만 가면 자연은 또 치유하고 나름대로 정화하고. 적응하고 이걸 다 할 텐데 예. 우리가 지금 너무 이 속도를 빨리 해버리니까 예. 자연이 스스로 이거를 치유할 감당해낼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막 만들어내버린 거죠. 네. 어쨌든 그 결과로 인류에게 경종을 울리면서 나타난 게 코로나19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최 교수님 또 각별한 관계인 제인구달 박사님은 네. 아예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셨어요. 코로나19의 원인이 동물 학대와 자연 경시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네. 약간 무리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왜 코로나19의 원인이 동물 학대와 자연 경시다라고.
이거 단정 지을 수 있을까? 그 이번 코로나가 이제 천산갑이 중간 숙제였을 거다라고 지금 이제 네. 믿고 있는데 네. 예. 천산갑의 그 비늘이 예. 그게 사실은 제가 그래서 하도 기가 차서 이제 글을 썼는데 그게 그냥 케라틴이거든요. 그 케라틴이 뭐냐면 우리 손톱, 네. 발톱 성분이에요. 머리 그러니까 아무 솔직히 저 약효가 예. 그렇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근데 예. 그게 중국의 전통의학에서 약효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중국 사람들이 그거를 전 세계에서 잡아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거를 모아놓은 곳을 한번 중국 정부가 덮쳤는데 예. 수천 톤의 비늘이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예. 천산갑이 갖고 있던 바이러스나 세균이 우리한테 옮겨오는 건 확률적으로 너무나 간단한 거죠. 당연한 일이죠. 구단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또 다른 뭐 예를 하나 그냥 든다 그러면 네. 이른바 부시미트라는 게 있어요. 제인구달 박사님 말씀하신 거요? 네, 구단 선생님이 그 얘기를 종종 하시는데 부시미트를 제가 이제 우리말로는 맷고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나이로비 같은 데 가면 야생동물 먹어보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거 가면 예를 메뉴가 들면 어떤? 딱 있는데 코뿔소, 뭐 고릴라, 뭐 무슨 박쥐 있어요. 아프리카 이런 데. 예. 케냐나 그러면 이런 이제 데. 유럽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번엔 뭐 먹어볼래? 그래갖고 이제 야 고릴라 한번 먹어보자. 그럼 고릴라 고기를 요리를 해서 꺼내옵니다. 자 옛날엔 지역 주민들이 아프리카 지역 주민들이 프로틴 저 단백질을 먹어야 되니까 야생 동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저는 뭐 저 이원영 박사의 한대에서 저 눈을 뚫고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초창기에 그 타잔 영화에 나오는 이런 큰 칼 차고 다녔거든요. 접근이 안 되는 데는 가면서 이거 막 저그 길을 내면서 가야 돼요. 예. 근데 그렇게 하루 종일 해봐야 몇 킬로 못 가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원래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동물을 잡기는 잡았는데 접근성이라는 게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하루에 기껏해야 뭐 한두 마리 잡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목재 회사들이 숲속으로 고속도로를 내주잖아요. 그 고속도로를 따라서 사냥꾼들이 대거 진입을 해서 그 레스토랑에 고기를 조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잡아내는 거죠. 지금은 그런 레스토랑이 파리 시내, 런던 시내 한복판에서 아주 성업 중입니다. 아. 사람들이 그걸 먹어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아프리카에서 또 공수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잡아냅니다. 예. 근데 예전에는 한 번도 인간하고 만나지 않았던 동물이 예. 인간한테 잡혀갖고 오는 과정에서 예. 그 동물의 몸에서 우리한테 예. 바이러스가 건너오는 거죠. 음. 이거 뭐 너무 당연해요. 제가 미국에서 처음에 저 사실 기생충학으로 석사학위를 했는데 기생충학.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동물행동학으로 제가 옮겨간 건데 그 당시 제가 그 80년대 초에 기생충학 공부할 때 기생충. 제일 재밌는 논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동물들은 잡아먹는 놈이 있고 잡아먹히는 놈이 있잖아요. 그 뭐 사슴이나 영양이나 이런 애들 잡아먹히는 아이들의 계통도 걔네들이 진화를 어떻게 해서 분화했다 하는 계통도를 딱 그려놓고 누가 논문을 썼는데 걔네를 잡아먹는 동물들의 계통도를 이렇게 또 찾아가지고 이걸 딱 뒤집으니까 딱 들어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진화 역사를 통해서 잡아먹던 놈이 잡아먹히는 애들의 기생충이 옮아왔다는 거죠. 바로.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조류 독감 때문에 굉장히 또 해마다 고생하잖아요. 네. 근데 조류 독감도 인수 공통이긴 한데 조류 독감이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까지 거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그거는 새의 바이러스고요. 우리는 조류. 포유동물이니까 조금은 예. 건너뛰어서 정착하기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SARS나 메르스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부 포유동물 바이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우리한테 넘어오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쑥 하고 넘어와서 쫙 번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구단 선생님 얘기가 동물을 그렇게 학대했는데 안 당할 리가 있느냐 그 얘기죠. 네. 펭귄 댓글 댓글도 한번 지금? 예.
지금 보면은 댓글에서 지금 우리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듣고서 천상감 얘기 너무 슬프네요. 인간은 너무 잔인하네요. 결국 인간의 욕심인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도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진짜 아까 전에 우리가 주제로 얘기했던 내리비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연의 속도는 인간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니까 코로나 사태가 발병됐다라고 하시는 말씀. 예, 그것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정말 큰 문제가 다들 저렇게 느끼고 문제라는 거는 인식을 하는데 막상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래 문제야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는 또 거리가 있고 되게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은 제가 하나 굉장히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말씀해 구단 주세요. 선생님하고 한밤중에 이메일 하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뭐라고 설명하니까 건강은 괜찮으세요? 네, 제인구달 박사님. 건강하세요. 구단 선생님은 항상 희망을 얘기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인터뷰 맞아요. 하셨지만 희망. 모든 거에 희망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니까 저한테 제법 이제 희망 얘기하네 이제 이러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얼마 전에 독서신문이라는 곳에서 저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자 선생님이 마지막에 뜬금없는 질문을 이번 이 코로나 사태에서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키워드. 네. 그래서 잠시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뜻밖의 계산이라는 키워드를 꺼냈어요. 계산이요? 그러니까 계산? 계산이요? 이래요. 저희 그동안 구달 박사님 말할 것도 없고 저도 제법 몇십 년 동안 노력했거든요. 자연 건드리지 마십시다. 자연을 보호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류에게 좋은 일입니다. 뭐 강연도 하고 그냥 글도 쓰고 별짓을 다 했는데요. 기후변화는 기후변화대로 점점 악화되고 생물다양성 고갈되고 뭐 반응이 너무 없어요. 경제학자들한테 도움 청해갖고 경제학자들이 환경경제학이라는 분야까지 만들었어요. 그게 좀 웃기는 분야예요. 근데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갯벌에 같이 해갖고 그걸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갯벌이 중요합니다. 아무 소용 없었어요. 그래도 계속 갯벌 뭉개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사람들이 먼저 계산을 시작하는 모습을 지금 제가 조금씩 관찰합니다. 야, 몇 년에 한 번씩 이러다가 야, 몇십만 명씩 죽고 경제 완전히 파탄나고 야, 이거 손해 아니냐? 야, 이제 진짜 자연은 건드리지 않는 게 유리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먼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산. 이 계산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애썼는데도 변할 기미도 안 보이던 이게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바꿔주는 거 아닐까?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계산을 시작하는 거 아닐까?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막 하니까 그 선생님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동의하셨어요. 계산. 어떻게 보면 계산을 통해서 움직이는 동물이기도 사실은 하죠. 계산을 인간은. 해야죠. 네. 네. 나에게 닥친 문제로 인해서. 갯벌 그러면은 또 박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잖아요. 아, 지난번 갯벌이요? 인터뷰 때 갯벌이 사라져서 거기에 서식지를 잃은 아. 동물들을 보고 되게 네. 마음 아파하셨던 기억이 제가 나네요. 제가 뭐 항상 사람들은 제가 남극이나 북극에 있는 줄 아시는데 대부분 네, 1년에 대부분은 사실 인천 송도에 있습니다. 네. 극지연구소가 그 송도에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송도 자체가 원래는 갯벌이었어요. 그리고 갯벌을 다 완전히 메워서 내립지로 만든 하나의 그 땅인 거죠. 근데 거기 그 송도가 있는 곳에 보면은 저새라는 새가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인데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공섬에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밥 먹으러 가는 그 갯벌이 있는데 얼마 전에 완전히 메꿔졌어요. 밥 먹으러 가는 갯벌이.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걸 연구하느라고 그걸 촬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완전히 사라졌더라고요, 갯벌이. 아이고, 그때 상을 네. 치웠네. 네. 지금도 계속 송도가 네. 매립이 되고 있는데 아무리 뭐 멸종위기
가장 중요한 멸종 위기종이 살고 있다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개발의 그게, 논리에. 네, 개발 논리를 이기지 네.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산을 그렇죠. 했을 때는 네. 네. 개발 논리가 더 앞서기 때문에. 길게 보면 이득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당장 이게 돈을 셀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걸 사람들은 택하죠. 네.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건데 어쩌면 이 바이러스 이번에. 사태는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은 중장기적으로 계산을 하게 하지 않을까. 야, 5년에 한 번씩 우리 이 짓 해야 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계산을 혹시 시작해 주시지 않을까. 저 지금 아주 그냥 이게 그냥 간곡하게 손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또 실시간으로 오는 댓글을 잠깐 확인해 봤더니 두 분 자주 만나주세요. 예, 무염 버터님이 저 네. 두 분 자주 만나주세요. 하하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오늘 네. 말씀하시는 게 너무 네, 많이 그리고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네, 얘기 아까 같다는 제가 또 말씀이라서. 갯벌 얘기를 한 거는 어떤 분이 이원영 박사님 팬인데 이원영 박사님 말씀 너무 안 하신다고. 아니 근데 사실 이원영 박사님 트위터에 가면은요, 트위터에 진짜 그 굉장히 많은 팔로워들이 막 있어요. 그 트위터에 가보면은 네 진짜 팔로워들이 많고 거기에 막 펭귄 소식도 계속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일종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하신다고 저는 느껴서 혹시 어떤 사명감? 왜 그런 역할을 꾸준히 하고 거기에 이렇게 열정을 쏟아부으시는지도 궁금했어요. 사실 뭐 사명감까지는 아니고요. 그전 그렇게 거창한 거라기보다는 좀 처음에 이제 펭귄 영상들을 올리고 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팔로워도 늘어나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약간 관심을 받는 걸 저도 즐기고 있더라고요. 너무 되게 솔직하게 뭐 흔히들 뭐 관종이라고 하는데 너무 겸손하게. 내가 관종이었구나 하는 깨달음과 함께 그리고 또 펭귄을 이런 식으로 또 알리면 트위터. 좋지 네, 않을까. 팔로워 네. 3만. 와. 근데 뭐 이원영. 저를 팔로우한다기보다는 펭귄들을 팔로우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또는 이원영 박사님의 반려동물들. 네. 그리고 저는 저 올릴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펭귄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그 동물원에 가거나 수족관에 가서 펭귄들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동물원과 수족관에 있는 펭귄은 조금 정상적인 정말 펭귄이라고 하기 좀 어려워요. 얘네들 보면은 항상 깃털이 어딘가 좀 빠져 있고 네. 그리고 아프고. 정형 행동을 한다든지 네. 그래서 이건 진짜 펭귄이 아니다. 네. 야생에 있는 동물들은 실제로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수족관이나 동물원에 좀 가는 걸 자제해 달라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었습니다. 네. 또 되게 그 사이에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 스마트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러한 바이러스 전염을 통한 진화의 흐름이 우리 인류의 진화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인류를 더 스마트하게 만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네. 어떤 분이 답을. 우리 인간이 일종의 사회성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데 뭐 개미나 꿀벌이나 뭐 하이에나 뭐 이렇게 다 모여 사는 동물인데 그 모여 사는 그 수많은 동물 중에서 우리 인간만 유일하게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스타벅스에 침팬지가 한 10대 마리 이렇게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옆 동네 침팬지가 툭 문 열고 들어와서 또박또박 걸어와서 카페라떼 한 잔 주세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 10대 마리의 침팬지들이 쟤 뭐야? 다 덤벼갖고 걔 완전히 물어 다 죽이죠. 개미 나라의 옆 나라 개미가 그 나라의 영토를 씩씩 걸어다닌다. 걔 2분 후면 능지처참 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서울역에 몇백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겁대가리 없이 우리 그냥 걸어다니잖아요. 지구에 있는 모든 사회성 동물 중에 이 고비를 넘은 우리가 유일한 동물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그냥 막 어울리는. 호전적이지 않은. 그렇죠. 네안데르탈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의 책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네안데르탈인을 이겼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이제 그냥 쭉 쓰는데 그냥 하나 좀 제가 보기엔 그런 것도 좀 넣었더라면 하는 게 네안데르탈인은 그걸 못 넘은 종인 것 같아요. 네안데르탈인은 작은 부족으로 살았어요. 한 150명 정도가 맥시멈이거든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부족이 자꾸 쪼개져요. 근데 네안데르탈인이 우리보다 체격도 더
좋았고 머리도 더 컸거든요. 어쩌면 머리가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아직 파악을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작은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이길 수 있는 건 우리는 10,000명, 20,000명이 그냥 모일 수 있는 동물이거든요. 그게 다른 동물들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거를 하면서 마치 이제부터는 서로 안 만날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이게 지나가면 우리 또 만나서 끌어안고 뽀뽀하고 이러고 예. 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이 만약에 3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잦아지면 과연 우리의 행동이 어떤 식으로 적응해 갈까?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주제일 거예요. 옛날처럼 마구 그러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혹시 이 사람이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벌써 한 5, 6년째 혐오 행동이라는 걸 연구하고 있는데요. 논문 좀 썼더라면 이번에 아주 히트 칠 뻔했는데 이 시기에 아직 못했는데 타이밍상. 혐오는 진화의 산물이거든요. 우리가 남이 뱉어놓은 가래침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외지인을 별로 이렇게 썩 처음에 낯설어하고 그렇게 싫어. 안 하는 이거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전부 질병이에요. 아. 우리가 왜 그런 진화를 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건 병원균이 옮을까봐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못 우리가 판단하고 잘못된 변화가 일어나면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난 다음에 모르는 사람은 더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사회 혐오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또 망각의 동물이니까 잊어버리고 또 만나서 엉겨붙고 끈적끈적하게 살지 지켜봐야 돼요. 근데 옛날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은 달라질 것 같아요. 펭귄도 영역 동물인가요? 뭔가 하실 말씀 있으신 네. 것 같아서. 그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뭐 다른 동물들 예를 들면 뭐 제비 같은 녀석들도 단체로 모여 사는 경우들이 많고요. 펭귄도 대표적인 예죠. 그런데 펭귄도 잘 보면은 기생충이 엄청나게 많아요. 집단으로 모여서 사냥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여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뭐 사냥도 같이 모여서 하면은 조금 더 먹이를 찾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같이 모여 있으면 포식자로부터 대응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집단 생활하는 동물들은 그런 장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많이 진화시켜 왔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집단 생활하는 동물과 인간들은 늘 이런 언제든지 번질 수 있는 이런 질병에 대해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네. 최대 취약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전에도 어떤 분이 그 육식을 자제해야겠네요. 이런 댓글도 아까 있었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근데 이런 거를 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레디비를 할 수 있는 가장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크릴 오일 먹지 않는다. 예를 들면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관광을 가더라도 건드리지 정말 않는다. 예. 그리고 펭귄을 정말 좋아한다면은 펭귄을 가서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열심히 노력해서 찍은 다큐멘터리 필름을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그건데 설득력이 없을 것 그래요? 같아요. 근데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네. 상상 네. 연구처럼요. 근데 누군가 그러잖아. 보시잖아요, 박사님은. 근데 왜 우리한테 아니, 보죠? 근데 저는 그렇죠. 이원영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이원영 박사님은 동물들이 공격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서울대에서 까치 연구할 때요. 네. 엄청 많이 쪼이셨. 네. 그 까치들이 네. 딴 사람은 공격을 안 하는데 네. 이원영 박사님만 공격을 하는 왜 거예요. 그랬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일 많이 부지런히 둥지 터는 일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찍었어요. 죄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의 실험을 둥지를. 했는데 이원영 박사랑 체격이 비슷한 사람, 옷 비슷하게 입히고 이렇게 보냈는데도 걔네가 이원영 박사만 쫓아오고 모자까지 씌웠는데 쫓아오고 쫓아오고. 싫어. 결국은 무슨 논문을 썼냐? 까치가 까치. 인간 얼굴을
식별한다. 식별한다. 네. 아. 그 논문이 굉장히 인용도가 높은 야. 논문입니다. 까치가 사람 얼굴을 식별한다. 몸으로 쓰신 논문. 근데 그거를 그쵸. 거꾸로 얘기하면 예. 제일 동물들이 싫어한다. 미운 제 칭찬인데. 자주 너무 침범하니까.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미안했지만 네. 굉장히 좀 미움을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저는 그 까치를 대략 한 40쌍 정도 연구했는데 그 40쌍을 끝내 구분을 못했어요. 뭔가 이름표를 달아주지 않고서는 네. 겉으로만 봐서는 애들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까치들은 수많은 인간 중에서도 이원형이라는 그 개체 하나를 구분한 거잖아요. 와. 그러면 까치가 더 똑똑하네요. 인간보다. 얼마나 괴롭혔으면 와. 아니 펭귄도 엄청 괴롭히셔가지고 엄청 네. 맞으셨다고. 그래서 그 펭귄 중에서도 저를 알아봤던 펭귄이 있습니다. 진짜요? 네, 저희가 도망자 펭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녀석이었는데 이름을 또 붙여주시더라고요 펭귄한테. 근데 이 녀석은 제가 한번 이렇게 추적 장치를 등에다 이렇게 달아줬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둥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다시 회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서부터 저랑 눈이 마주치면은 갑자기 휙 뒤돌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 귀엽다. 좀 그러니까 특별히 뒤뚱뒤뚱 예민했던 도망가요? 뒤뚱뒤뚱 도망가다가 나중에는 어. 정말 이 언덕에서 한번 정면을 마주친 적이 있어요. 아마 얘도 언덕이라서 올라가다가 땅만 보고 가다가 위를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내려가다가 둘이 딱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뒤돌더니 바닷속으로 점프를 하는 거예요. 아, 도망가요. 그래서 저는 또 그 막 뛰어가서 막그 잠자리채 같은 걸 제가 들고 있었거든요. 제가 통과 제리처럼 이렇게 저도 점프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놓쳤습니다. 펭귄이 저보다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동물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다니까. 아니 그리고 이런 말씀은 그냥 제 말 아니에요. 제 얘기 아니고 펭귄을 닮으셨다고 자꾸 사람들이 자꾸 펭귄 닮으신.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제가 예전에 까치 연구할 때는 까치 닮았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그랬어요 그때? 그때는 그래서 까치는 별로 안 닮았는데 그래서 좀 자기가 연구하는 연구종을 닮아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두 분이 그렇게 정말 몸을 써서 몸을 맞고 다치고 하면서 쓰신 역작의 결과들이 여기 있죠. 네, 제가 오늘 특별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이 1시간으로 이 두 분의 석학을 뵙고 보내드리기 너무 정말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지식과 지혜의 바다를 헤엄쳐 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바로 책이 아닐까 싶어서요. 특별히 이제 저서를 좀 소개를 해주십사 부탁을 해드렸고 요즘 또 집콕 방콕이잖아요. 이럴 때 뭐 정말 책, 영화 이런 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물론 유튜브도 그렇기 때문에 혹시 한 권씩 또는 이 책은 좀 꼭 읽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네 제가 단서를 달았어요. 꼭 저서 가운데 선정해 주십사라고. 네, 뭐 제 저서가 이렇게 많진 않지만 그 중에 2권을 들고 왔는데요. 한 권은 펭귄의 여름, 어느 동물행동학자의 일기라는 부제가 붙은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은 여름엔 북극에 갑니다. 이 책도 어느 생태학자의 북극 일기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는데 말 그대로 제가 북극과 남극을 다니면서 쓴 일기 책이에요. 네. 그럼 사실 제가 평소에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일기를 많이 쓰진 않는데 이런 필드에 나가 있으면은 저도 모르게 자기 전에 이렇게 끄적끄적 하게 되더라고요. 교수님도 필드에 나가시면은 항상 저는 일기는 안 쓰고요. 네. 제 아내한테 매일 편지를-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에다가 그날 한 일을 다. 그래서 나중에 열대예천이라는 책을 쓸 때 네. 제 안성한테 그 편지 좀 보여주면 안 되냐. 너무 로맨틱. 지 편지를 왜 지가 봐? 그런데 제가 그거를 근거로 놓고 어느 날 뭘 했고 이걸 다 추적해서 글을 김학재 교수님 기자님. 대단하십니다. 아니 근데 그 현장 필드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피곤하고 막 그러실 텐데 그래도 오늘 했었던 모든 그런 연구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적어서 사모님한테 이렇게 다 보내드렸다는 거. 네. 야, 그 열정이 대단하죠. 죄송하기도 하고. 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네. 죄송한 마음에 또 그럴게요. 야. 저도 배워야겠네요. 아니, 다음에 저절로 일기가 되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다음에는 언제 가세요? 그럼 북극은 이제 못 가시는 거예요. 예, 올해는. 그리고 남극을 아마 오는 10월에 가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가서 와이프 분께 네.
반드시 편지를 쓰고 최 교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편지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붙이지 못하는 편지라서 그게 조금 맞아요. 뭐, 그래요. 한 번씩 언제 네.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예, 수고. 비행기가 한 번씩 오긴 하는데 네. 네. 개인적인 편지를 조달하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네. 그 옛날에 그 다윈이나 월리스 시절에 월리스는 말레이시아 쪽을 주로 돌았는데 그때는 네덜란드 해군이 편지를 다 소포를 다 수거해서 네덜란드로 가져가서 유럽에 쫙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파나마에 있을 땐 스미소니안 열대연구소에 있었는데 그때는 미군이 메일이요. 매일 저 파나마에서 워싱턴으로 매일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가 쓰면 미국에서 붙인 것만큼 빨리 집에 도착했어요. 3일에 그냥 딱딱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뭐 예. 교수님 책, 사실 교수님은 네. 수많은 책들 가운데 뭐를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관련 있을 법한 책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골라오신 거죠? 제가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는가라는 저 책을 번역을 오래전에 했는데요. 저 사실은 한 4, 5년 전부터 K무크에서 온라인 강좌로 이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요즘 예. 인기가 폭발했어요. 이제 뭐 정확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제가 하고 있는 얘기들의 근거가 다 거의 다 이 책에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얘기들이 그 의사 선생님들하고 조금 다르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이유는 저는 이제 다윈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이 모든 걸 이제 관계로 보고 다윈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대로 예. 진화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적응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차이로 해서 만약에 이 다윈처럼 생각하면 이 문제들이 좀 그럴듯하게 파악이 될 거다 하는 거고요. 구단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가 공존하지 않고 자꾸 자연을 해치고 지구를 이렇게 통치하려고 그러다가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보다는 호모 심비우스가 되면 좋겠다. 무슨 같이 뜻? 사는 네. 공생하는 인간. 그리고 호모 심비우스. 제가 평생 이제 생물학하고 자연 연구하다가 한 몇 년 전에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들어서요. 그러고 나서 제 나름대로 결론 문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 자연의 모든 생명이 짝이 있어요.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자연은 손을 잡은 놈들이 미처 손 못 잡은 놈들한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자연을 해치지 말고 자연을 없앨라 그러지 말고 자꾸 손잡고 함께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뭐 그런 취지로 감사합니다. 네, 쓴 여기 책들입니다. 사인이 다 나중에 이거는 저자 사인 하셔가지고 네. 저희 댓글 알겠습니다. 잘 달아주신 분께 또 드려도 되죠. 네. 네. 그리고 최 교수님은 이렇게 번역도 하시고 쓰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박사님은 쓰시기도 하고 그리기도 하고. 네. 펭귄 그림을 잘 그리셔가지고요. 예. 네. 이 책에 있는 그림이 제가 그 현장에서 그렸던 그 펭귄 스케치들인데요. 그거를 하루에 하나씩 그려가지고 이렇게 와. 일기에 같이 나왔어요. 네. 댓글 중에 그림도 그림 잘 잘 그리신다고 그리신다고. 나오고 K무크 강의 완강했습니다. 유익하니 시청자분들도 들어보세요. 무연버터님 누구세요? 그리고 손잡기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이렇게 됐고 사실 지금은 안 보이는데 저 실시간 채팅이 가장 많은 게 다음 라이브 언제냐. 두 분 자주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모시면 또 나오시는 거죠. 코로나19 아니어도. 불러주시면 저는 영광이죠. 뭐. 네, 남극과 북극에 계시지 않는 한 나와주시면 교수님도 네. 여러 가지 방송 출연 요청이 뭐. 많으시지만 저희 KBS 그 중에서도 에피소드 꼭 우리 1순위. 양현 기자가 지금 방송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는데 네, 아니, 김학재 기자도 수원에서 지금 달려왔어요. 지금. 예. 전 뭐 양현 기자님이 하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에피소드 시청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가 이 김에 약속을 받아내려고요. 네, 오늘 진짜 그 1시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가 또 이 과학의 날 그리고 코로나19 속 과학의 날에
이렇게 귀한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끝까지 봐주시는 여러분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깜짝 선물이 있죠. 네, 지금 음악 들리실 거예요. 마더 메리 대신에 약간 마더 네이처를 저희 이 노래를 들으면서 부르면서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들은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던져준 그런 단초들을 잘 아끼고 그리고 잘 고민해서 우리를 위해서 또 동물들을 위해서 또 생태계를 위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또 손잡고 누구와 손잡을지를 생각해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데 있어서 저희 에피소드 함께 하겠습니다. 김학재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요. 한마디 해주시죠. 아니 너무 오늘 즐겁게 많은 유익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냥 자연을 냅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저도 마음속에 간직하고서 어떤 실천적인 것들을 해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래 안 부르실 거면은 말씀 멋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노래 부르셔야 돼요.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옆에서 이렇게 최혜천 교수님 옆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 또한 굉장히 재밌게 오늘 자리 금방 시간이 후딱 간 것 같아요. 4월 25일 펭귄의 날에 뭐 하실 거예요? 펭귄을 생각하면서 펭귄 그림을 하나 좋은 생각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도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우리 이번 이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그 자긍심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우리 그동안 시스템이 없는 나라라고 자책했는데 보니까 우리가 제법 잘하는 나라잖아요. 우리 그동안 연구비 받으려면 다른 나라 벤치마킹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세계가 우리를 벤치마킹 하네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만 마시고요. 이게 지나가면 우리가 이제 또 뭐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우리한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희망도 가지시고 힘내십시오. 네, 희망 찾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라이브 기대해 주세요. 해리피.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로. 가사가 진짜 읽어보면 좋잖아요. Speaking was wisdom. 예, 정말 예. 그 오늘 가서 wisdom이 다시 읽어봐야겠어요. 네, 내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진짜 네. 노래 불러주셔도 좋은데. 근데 네, 가사만 다 오늘 알면 이현영 박사님 노래 잘하시는 줄 저는 노래는 못해요. 노래만 노래는 못해요. 진짜. 여기 사인 진짜 해주세요. 네. 저희 이거 댓글 단 사람 네, 저기 나눠드려야 되기 댓글분들한테 때문에. 보내려고 팬이 네, 사인 펜을 저쪽에 네, 준비해 그러면 드렸는데요. 좋죠. 저 제가 사인펜을 가져올게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네. 애니몰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